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데브옵스 신입 면접 가이드에서 뽑아온 내용입니다.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접에서 자주 만나는 핵심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들, 이런 것들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RDS부터 시작해서 관리형 쿠버네티스, 또 IAC 코드 버전 관리, 테라폼, 그리고 AWS 럼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까지 요즘 클라우드랑 데브옵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술들이잖아요. 이것들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다, 아는 걸 넘어서요. 이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두는 게 여러분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RDS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DB 서버 설치하고 패치하고 백업하고 이런 복잡한 관리를 AWS가 대신해준다. 그래서 편하다 이거고요. MySQL, PostgreSQL 같은 여러 엔진도 지원하고 자동 백업, 패치, 모니터링 이런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멀티에이지 배포.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고가용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 점도 강조되네요. 근데 여기서 나온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이 전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처음에는 비용 아끼려고 제일 작은 T3 포인트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썼는데 네네. 그 T3 포인트. 네, 근데 사용자가 점점 늘면서 DB 연결 요청이 확 늘어나니까 바로 성능 문제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버스트 성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커넥션 풀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역시 이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진짜 현실적인 문제네요. 맞아요. 그 경험이 딱 관리형 서비스의 장점과 동시에 그 한계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 AWS가 운용 부담을 덜어주니까 개발자는 확실히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 동작 원리나 어떤 제약 조건까지 다 몰라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도 언급됐지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리드 레플리카랑 멀티에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네. 명확히 하자면 리드 레플리카는 읽기 성능을 높이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요. 멀티에이지는 고가용성, 그러니까 주 DB에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럼 언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T3. 마이크로 경험처럼 비용하고 성능 사이에서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거, 이건 모든 실무자가 계속 부딪히는 숙제 같은 거죠. 만약 당신의 서비스라면 어떤 기준으로 RDS 인스턴스 사양이나 멀티에이지, 위드 레플리카 같은 옵션을 결정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RDS를 봤고요.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대포랑 관리, 이 복잡성을 해결해주는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AWS EKS, 구글 GKS, 애저 AKS 같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 이게 정말 강력하긴 한데 직접 운영하려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플레인 관리부터가 쉽지 않죠. 네. 이걸 이제 클라우드 회사가 상당 부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서비스 특징도 간략하게 언급됐는데 예상대로 EKS는 역시 AWS 다른 서비스들이랑 통합이 잘 된다는 게 강점이고요. 네, 연동성이 좋죠. GKE는 쿠버네티스 원조가 구글이니까 최신 기능이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AKS는 윈도우 컨테이너 지원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서도 또 학습 경험이 나와요. 도커는 좀 써봤는데 쿠버네티스는 로컬에서 미니큐브로 그냥 맛보기 정도만 해봤다 이런 수준이었대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EKS 튜토리얼을 따라서 직접 해보니까 와, 단순히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랑 실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운영은 또 다른 영역이죠.
특히 컨테이너끼리 통신하게 하는 그 네트워킹 설정, 그러니까 CNI라고 하죠. 컨테이너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이거랑 보안 정책 적용하는 거, 모니터링 설정 같은 부분에서 내가 경험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CKA 자격증,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이걸 따서 기초를 좀 단단하게 다지고 싶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네요. 쿠버네티스 자체가 워낙 강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복잡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관리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 맡기고 우리는 워커노드랑 애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하자 이런 EKS, GKS, AKS 같은 관리형 서비스가 이제 거의 대세가 된 거죠. 근데 소스에서 언급된 네트워킹, CNI, 보안, 모니터링, 로깅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운영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컨테이너를 띄우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이게 요즘 쿠버네티스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화두거든요. CKA 같은 자격증은 이런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네, 컨테이너 관리의 복잡성을 덜어주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인프라 전체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죠. IAC, 인프라 as 코드.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IAC 코드를 버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인프라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에서는 한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누가, 언제, 왜 인프라를 바꿨는지 그 이력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 둘째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상태로 쉽게 롤백,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다는 점. 네, 복구가 용이하다는 거. 셋째는 여러 명이 자치 작업할 때 코드 충돌 관리하고 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실제 운영 환경 간의 인프라 구성을 똑같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나온 개인적인 실수담은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테라폼 코드를 Git 같은 버전 관리 없이 그냥 로컬 컴퓨터에서만 관리하다가 어이쿠. 네, 실수로 그 인프라의 현재 상태 정보가 담긴 TF 스테이트 파일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거 정말 큰일이죠.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무조건 기수로 관리하고 스테이트 파일은 S3 같은 안전한 곳에 백업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필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 보안 측면에서 그 TF 스테이트 파일 안에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코드 자체에 DB 비밀번호 같은 걸 직접 넣으면 절대 안 된다. AWS 시크릿 매니저 같은 보안 서비스를 꼭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실무적인 조언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IAC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기수로 코드만 관리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 IAC에서 가장 어려운 건 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가 만들어내는 공유된 현실. 다시 말해 인프라 상태를 팀 전체가 어떻게 일관되게 인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합의 과정이에요. 스테이트 파일 관리는 그걸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고요. 소스에서 언급된 S3 백핸드 사용이나 잠금 락킹 설정 같은 게 바로 그 공유된 현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팀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치 전략이라든지 코드 리뷰, CI/CD 파이프라인 연동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동료가 내가 짠 인프라 변경 코드를 리뷰해주는 과정이 실제 인프라 변경 작업의 안정성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타 잡는 것 이상으로요. 어떤 의미가 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직과 버전 관리의 중요성,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IAC 도구 중 하나죠. 테라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테라폼이란 무엇이며 왜 사용하는가입니다. 애시코브에서 만든 도구고 코드로 인프라를 정의하고 관리하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사용하는가인데요. 몇 가지 정말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선언적이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인프라 상태가 이거다라고 코드로 써두면요. 테라폼이 알아서 그 상태를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지는 테라폼이 고민하는 거죠. 그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AWS, Azure, GCP 등등 여러 클라우드를 다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능력이에요.
하나의 도구랑 문법으로 다양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로 실제 인프라를 변경하기 전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아주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수를 극적으로 줄여주죠. 아, 미리 보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그 TF 스테이트 파일에 기록하고 관리해서 변경이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실습 경험도 공유됐는데 AWS 프리티어로 VPC, EC2, RDS 이걸 구성하는 코드를 직접 짜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든 리소스를 그냥 한 파일에 다 때려 넣었는데 네, 처음에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근데 코드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거 재사용도 어렵고 관리도 힘들다. 그래서 모듈로 분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 AWS 인스턴스 example 이렇게 직접 EC2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대신에 미리 만들어둔 EC2 모듈을 모듈 웹서버 소스는 /modules EC2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훨씬 깔끔해지고 재사용성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모듈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코드 중복도 줄이고 관리도 편해지죠.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스테이트 파일 관리가 제일 어려웠다고 다시 한번 언급해요. 로컬에서 혼자 작업할 때랑 다르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려니까 이 스테이트 파일이 꼬이는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는 거죠. 네, 협업 시의 단골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스테이트 파일을 S3 같은 공유 저장소에 두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하다가 파일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이나모DB로 잠금, 락킹 설정을 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협업 환경에서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이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지만 스테이트 파일 관리는 IAC 운영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혼자 할 때는 로컬 파일로도 어떻게든 될지 몰라도 팀 단위로 협업하거나 CI/CD 파이프라인에서 테라폼을 돌리려면 S3 백엔드랑 다이나모DB 잠금 설정은 거의 필수적인 표준 구성이라고 봐야죠. 테라폼이 강력한 이유가 단순히 코드로 인프라를 찍어내는 걸 넘어서 플랜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모듈화를 통해 재사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스테이트 관리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준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같은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IAC를 좀 더 성숙하게 운영하고 더 큰 규모의 협업이나 거버넌스를 적용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테라폼과는 또 다른 패러다임인데요.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자가 서버 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코드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네, 서버리스. 요즘 정말 핫하죠. 특징을 보니까 첫째,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API 호출이나 파일 업로드 같은 게 발생할 때만 코드가 실행되는 이벤트 기반 실행. 둘째, 요청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동 스케일링. 셋째, 코드가 실제로 실행된 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는 사용한 만큼만 과금. 마지막으로 OS 패치나 보안 업데이트 같은 운영 부담 제로.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장점만 보면 정말 이상적인 모델 같죠. 실제로 이분도 개인 프로젝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S3 버킷의 이미지가 딱 올라오면 램다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돼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고 다른 버킷에 저장하는 그런 걸 만들어 봤대요. 아, 아주 클래식한 서버리스 사용 사례네요. 네, 해보니까 이미지 업로드가 없을 때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웠고 코드만 딱 올리면 바로 배포되니까 너무 간편했고 또 갑자기 사용량이 확 늘어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걸 보고 와, 서버리스 정말 좋구나. 장점을 크게 체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이나 이벤트 처리에는 정말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호출이 없다가 처음 호출될 때 실행 준비 시간 때문에 응답이 좀 느려지는 콜드 스타트, 네, 콜드 스타트. 이게 좀 골치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함수 실행 시간이 최대 15분으로 제한된다는 점. 또 각 실행이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이전 실행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없음, 스테이트리스 특징, 이런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버리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종류의 작업에는 정말 강력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핵심은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이미지 처리나 데이터 변환처럼 간헐적으로 실행되지만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작업들, 아니면 웹북 처리처럼 외부 이벤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작업, 또는 간단한 API 백엔드 같은 곳에는 아주 이상적이죠. 물론 콜드 스타트나 실행 시간 제한, 상태 없음 같은 그런 제약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게 더 큰 그림에서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서버리스는 기존의 서버 기반 아키텍처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사용되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확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아키텍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해서 HTTP 요청을 처리한다든지, 다이너모 DB 같은 NoSQL DB랑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스텝 펑션즈 같은 걸로 여러 람다 함수를 엮어서 좀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든지, 다른 서비스들과의 조합을 통해서 그 활용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브옵스 신입 면접 가이드에서 뽑아낸 5가지 핵심 주제, RDS, 관리형 쿠버네티스, IAC, 버전 관리, 테라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컴퓨팅까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각 기술의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어떤 깨달음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데브옵스라는 이 흥미로운 세계를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했거나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또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개별 기술들, IDS, EKS, 테라폼, 람다 이런 것들 각각이 다 매우 강력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서 과거의 좀 더 전통적인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또 운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각각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학습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다음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